네, 투자 손자요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0213-3366-0110, 전화 023153-1610번으로 주시면요. 11시부터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과 함께 필승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고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코스피 200 정규 개편에 따른 신규 편입 종목과 제외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결정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을 알아봅니다. 자,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의 가라사대,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를 알아보고요. 국내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김동섭 이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번 주에 세계 17대 은행의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는데, 자, 보니까 이제 뭐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우리가 너무나 귀에 익숙하게 듣던 그 뭐 대마라고 불리는 그런 곳들이죠. 미국의 5대 대형 은행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향후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그 무디스에서 이제 이번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JP 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반대편으로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삼체 양적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떤 악재가 나와야만이 사실은 그 삼체 양적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신용등급이 만약 하향된다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삼체 양적완화 카드를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도 더 강력한 삼체 양적완화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17개, 세계 17대 은행의 신용등급 내릴 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염려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되고 일단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출몰됐으나 중요한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이제 하나나 아니면 3개 정도 등급을 내릴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흔들림은 예상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하방 쪽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구제금융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의 반증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이걸 악재로 봐야 될지 호재로 봐야 될지 어떤 게 더 클까요?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악재죠. 그 구제금을 받는 얘기는 뭐 나라가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똑같은 거고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구제금이라는 것은 악재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유로존에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인 게 뭐 유로 본드라든가 ECB의 역할론이라든가 ESM의 어떤 자본 확충, ES 자본 가지고 여타 국가의 은행에 자본 확충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유로존에서 그 그리스는 한 2,600억 유로 정도면은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죠. 거의 뭐 3배에서 4배 정도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ESM이나 EFSF를 다 합해도 그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만약에 그 문제로 불거지면 유로존은 붕괴죠. 붕괴된다는 것은 독일 입장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투자한 돈을 다 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오고 독일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타 국가는 다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결국 스페인의 악재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스페인 자체는 굉장히 악재지만 오히려 결속력을 다져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독일이 그동안 반대했었던 유로 본드라든가 은행 동맹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ECB 역할론 확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나올 정책들이 스페인의 악재가 터지면 터질수록 그 정책들은 실행으로 옮겨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유로본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면 모든 나라, 유로존에 있는 모든 나라는 거의 흑자로 다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높은 이자를 주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유로존 자체적으로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페인의 악재는 시장을 살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독일로서는 강구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지원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1,000억 유로 정도, 146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스페인의 악재가 스페인 국가로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유로존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히려 악재보다 호재 쪽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자산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요. 시장은 이상하게 루머에 강합니다. 또 시장은 항상 보시면 태평성대와 같은 장 속에서는 주가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포감 속에서 공포를 먹으면서 주가가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은 공포를 먹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아마 방송 나왔을 때 악재가 출현해서 악재를 해소하면서 주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악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스페인이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악재는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재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자동차, 전차 업종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들고 계시면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변 종목을 많이 들고 있죠. 관련 종목이라든가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고 계시면 많이 손해봤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주도주였던 전기전자가 항상 힘든 모습이 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과거 2007년도에도 차화정에 갈 때 혼자서만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주변 종목에서 힘이 발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학주 중에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화학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다시 한번 제2차 차화정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그동안 손해보셨던 본 입장에서는 지금 악재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숨통이 펴지고 그로 인해서 수익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한 부분을 고스란히 까먹고 말았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장 큰 주범이었다는 분석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스페인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유럽계 자금 이탈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완화되고 아마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투자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는 돈을 환전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환율 가치까지도 계산을 하죠. 항상 외국인들이 보면 1,200원대에서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그걸 주식을 사주죠. 얼마 전에 1,200원대까지 가는 환율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저점에서 들어와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환차익까지도 이익을 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0원대라면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금 이탈이보다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스페인이 구제금융도 구제금융이지만
사실은 유로본드라든가 22 역할론만 하나 나와도 일단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이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 아시아에서는 국내장이 가장 변동성이 좋고 선물 시장은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장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거의 열의 9 정도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외국인이 나가준 것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이 있었지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신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나갔죠. 근데 지금은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현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일단 좋은데요. 주말 사이에 사실 스페인의 구제금융 1,000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에 결국에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사실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호재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 악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결국에는 스페인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어떤 전염 가능성을 일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사실 금요일 미국장 시작 전까지는 아무래도 어떤 공포의 분위기를 좀 휩싸였다면은 주말 사이 토요일 날 결국 스페인이 결국에는 유로존의 어떤 하상 이제 회의의 결과로 결국 도와주는 걸로 이제 잠정 결론이 나면서 그 금액의 규모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아직 실질적인 그 소요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금일 아무래도 갭상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는 반전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33포인트 정도 오른 1868포인트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4%대 오르는 468선, 47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기를 앞두고 오늘 장을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퍼드러프 리칭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외국인 이제 순매수 선물 쪽에서 많이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나치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을 더 한번 해먹고 다시 하방 쪽을 해먹고 가두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다 목요일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오늘 좀 갭상을 했지만 큰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체별 상황 좀 수급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좀 오늘 많이 사는 모습인데요. 97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서비스업에 420억이 들어오는데 오늘 넥슨의 NC소프트를 추가로 지분 인수를 하면서 외국인 지분이 NC소프트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실질적인 다른 업종에서 매수는 한 500억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500억이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하학업종, 기존 주도주 그리고 가대낙폭한 하학업종으로 좀 매기가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침에 매도로 일관하다가 지금 투신의 적극적인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건 전기전자 업종, 화학업종을 각각 377억, 2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130억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NC소프트를 좀 많이 팔면서 서비스 업종에서 76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오늘 일관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초부터 1,10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15억, 36억 각각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24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역시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은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에서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난주 사실 단기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스페인 구제금융이 이렇게 호재로 받아들일지 저도 좀 사실 예상을 못했고요. 일단은 외국인은 스페인 구제금융 단기 불확실성 제거 요인은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는 미국 쪽에서 오히려 주말 사이 일요일날 상당히 스페인의 이런 구제금융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거든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자금이 1,000억 유로 뭐 이상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앞으로 EFSF랑 ESM 7월달에 출범되는 그런 기금으로부터 어떻게 조달될지가 또 관건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단기 불확실성, 결국 공포감을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구제금융 이거 호재 악재야. 우리나라 IMF를 좀 떠오르면서 사실 IMF 때도 구제금융 당시에는 다 하루 반등 세게 났다가 그 다음날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악재로 좀 개인 입장을 생각하면서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에는 기간은 상당히 몸을 사립니다. 적극적으로 사기보다 관망하는 자세가 보이는데, 투신 쪽에서 외국인 아침부터 좀 많이 들어오니까 따라 사는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매수로 계속 일관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중요한 게 외국인은 또 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 뭐 종가까지 봐서 하루에도 뭐 3-4장을 샀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선물 쪽 방향도 상당히 현물 쪽보다 거래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일단 스페인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스페인을 좀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구제금융을 한 게 1,000억 유로 정도 지금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000억 유로라는 게 추정치고요. 스페인의 사실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만 1,000억 유로가 필요하다. 근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IMF에서 자금 지원, 우리나라에서 있는 IMF의 자금 지원을 받았었죠. 97년에. 그때랑 틀린 게 자금 지원은 없고요. 유로 그룹 성명서를 통해서 결국 최대 1,000억 원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집행해 주겠다. 결국 유럽 재정 안정기금 EFSF랑 7월달에 출범할 수 있는 ESM이 개별적으로 공동을 아무래도 스페인 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스페인 정부가 은행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이제 얘긴데요. 웃긴 게 좀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가 지금 2차 총선을 앞두고 있죠. 6월 17일 날. 그리스나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구제금융 또 받을 수 있는 이탈리아 쪽에서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스페인만 너무 재정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소식들은 사실 외신이 계속 동향을 업데이트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사실 스페인의 어떤 1,000억 유로라는 거는 지금 은행 쪽 자본만이고, 지금 스페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2,500억 유로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계속 살피시길 바라고요. 중국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이 금리 인하 아니면 지준율 인하를 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 가장 탁월하게 반응했던 게 정유, 화학, 철강 업종이었는데, 금요일 철강 업종은 조금 소폭 올랐지만 화학 업종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이 예전에 두 자리 성장 이제 성장률을 계속 보였을 때랑은 상당히 다르다는 국면인데요.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중국이 예전처럼 성장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일단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대납폭한 철강, 화학, 정유 업종들 사실 단기 매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성장률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종 또한 사실 IT랑 자동차가 지금 가장 주도주인데, 이쪽 단기 매매가 오히려 가대납폭한 주보다 솔직히 가장 낫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럽과 중국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나아진 거는 스페인이 단기 악재를 해소된 거, 요거 말고는 사실 주말 사이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들이 해석을 이제 단기 악재 해소랑 이제 어떤 전염성에 대한 그런 우려를 완화시키는 상당히 호재거리라고 반응을 하면서 결국엔 아시아 시장, 오늘 일본 시장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시장도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덜 올랐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까지 해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 일단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에는 변동성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입장이고요. 지금 베이시스가 오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에서 오늘 백어데이션으로 또 다시 나왔습니다. 백어데이션이 나오면 만기 때 프로그램 물량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2차 총선까지 일단 보시고 시장의 방향을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의 조언이었습니다. 많이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에게 드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자, 먼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상승 시 주식 비중 축소를 이야기했고요. 박수영 대리 신한금융투자에 계시죠. 1800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보증권의 신용원 연구원은 단기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갖자 역시 교보증권의 최희용 대리는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자고 했습니다. 김원 대표는 대형주의 눌림목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박성일 연구원이 철강, 화학, 정유업종의 비중 축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수영 대리는 중국 내수주와 주간 트레이딩을 제시했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IT 업종의 분할 매수 유효 구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최희용 대리 철강 업종의 분할 매수, 그리고 김은 대표는 철강과 금융, 눌림목, 10시 전후 매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 동부증권 일산지엠의 박성일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가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꾸준히 기관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말을 통해서 전달이 된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종료 이후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 조금 강하게 시작하는 거는 경계할 만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지수 상승제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자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철강과 화학, 정유업종의 비중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1분기보다도 2분기 전반적으로 업종들 대부분 다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 IT도 아니고 자동차 쪽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 업종, 그리고 특히 중국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아직 재고 물량이 많은 화학이나 철강 쪽 섹터는 좀 급하게 매도를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지수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준다고만 하면 1900 부근에서는 주식 비중을 한 50%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지면 좋을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넥센타이어는 4분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근데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이어 업체들을 방문해서 조금 알아보면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대부분 3분기, 4분기에는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는 아직 대외 변수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2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만 원대에서 기관들 매물이 아주 강력하게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두시고 중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3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엠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게 박미라 아나운서를 또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적용되는 코스피 200 정기 개편에서는 11개 종목들의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교체된 종목들의 비중은 코스피 200에서 1.2% 수준으로 시가총액은 8조 8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즐비한 만큼 안도 랠리 지속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에 2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2014년 1분기 본격적인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짝퉁 패션의 대명사인 동대문 패션몰에서 샤넬, 프라다, 구찌 등 수입 명품을 판매하는 명품 편집숍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코스피 200 정기 개편에서 11개 종목들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될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 100 정기 변경에 관해 좀 대비하자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다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릴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전에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기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동안 편입된 효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그동안의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6월 4일 날에 KRX 기준으로 편입 종목과 퇴출 종목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입 종목 11개 종목, 퇴출 종목 11개가 정해졌었죠. 그러면서 6월 15일부로 이 종목 변경이 적용이 되는 시기입니다. 퇴출된 종목들은 퍼시스, 대덕 GDS, 율촌화학,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대한제강 등이 있고요. 편입된 종목으로는 현대위아, 만도, 두산엔진,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개편에서 총 11개 종목들이 변동이 되면서 2008년 이후 종목 교체, 평균 종목 교체 수인 14.5 종목을 이제 하회하는 평이한 수준의 개편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1.9조 원이 퇴출되었고 10.7조 원이 신규 편입되면서 8.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 200 전전 종목이 1.2%만에 1.2%에 해당되는 수준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지난 4년간의 코스피 200의 개편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수 편입과 퇴출 시에 수익률이나 거래량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고려하면 퇴출 종목들은 교체 시점까지는 일시적인 수익률 하락이 진행되지만 26거래일 이내에 원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도 교체 시점까지는 수익률 확대가 진행되지만 편입 후에는 차익 실현 등의 이유로 수익률 축소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추세는 이번 2012년대에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가 반영되는 6월 15일에 26거래일 이전부터 비교한 상대 수익률에서 편입 종목들의 수익률은 퇴출 종목들의 수익률 2.2%포인트의 아웃퍼폼했습니다. 한편 상대 거래량도 역사적 사례와 마찬가지로 편입 종목은 확대, 퇴출 종목은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5일을 기점으로 편입 종목의 아웃퍼포먼스와 퇴출 종목의 언더퍼포먼스가 해소되는 롱숏 전략도 좀 롱숏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양시장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 랠리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까? 네, ECB에서 지난주에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그 표전에 대한 일부 반영된 것이 이번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초반 미국의 5월 고용지표 고용 실망의 충격 그리고 유로존의 이슈에 대한 느슨한 정책 대응으로 직전 저점마저 제기업봤던 증시가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 이것이 개선되고 6월 6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ECB의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1개월 만기의 무제한적인 긴급 유동성 공급 그리고 2014년 긴급 유동성 공급을 2014년 1월까지 연장할 것을 약속하고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 및 상황 악화 시 S&P, LTRO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는 등 보다 강도 있는 정책 대응을 시사하면서 유로존 위험 지표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ECB의 통화정책 결정 및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유로존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7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6월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일단은 동결을 하였지만 유로존 경기 악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해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EU 정치권의 결단 압박 및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시사를 했는데요. 6월 중대한 정치 및 그리고 정책 일정, 그리스의 2차 투표라든가 프랑스 총선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정책 카드 제시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시사점을 통해서 EU 정치권을 압박함으로써 정책 조합 및 그리고 조율의 효율성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M의 스페인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유로 안정기구, 즉 ESM의 유로존 민간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한 스페인의 은행권 지원이 아닌 EU 또는 ESM의 직접적인 스페인 은행권 지원과 관련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새에 나왔던 이야기는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도 원래 예상했던 400억을 넘어서 1000억 유로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은 5월 후반 이후 6월 중반까지는 증시 반동 국면이라고 일단 조금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여기서 이제 그동안 호재를 기점으로 지금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일단 19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조금 예상해볼 가능성은 좀 열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박스권 하단이 어디서 짜여지는지가 향후 조정권의 하단부가 어디서 짜여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900포인트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박스권, 그동안 조정권 하단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2조 2천억 원의 시스템 반도체 라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어떤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비메모리 투자를 이제 하겠다면서 2조 2,5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화성 사업장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이제 추가로 이제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들을 이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이 있습니다. 테라세미콘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와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80% 수준을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도체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삼성전자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인 알파칩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에게 IP 및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회사 또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공정 장비 업체인 유진테크,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SMMC를 패키징에 가동하는 시그네틱스, 그리고 미세 공정화로 특수가스 사용량 증가 수혜가 예상되는 워닝 머티리얼즈,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아이테스트와 네페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 최근에도 이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짝퉁 패션의 대명사로 손이 꼽혀왔었는데 이 동대문 패션몰에서도 진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에 동대문에서 외국인들 방문객 수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이제 동대문에서만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까지 동대문에서 같이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몰에서 샤넬, 프라다, 구찌 등 수익 명품을 판매하는 명품 패션숍이 이제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제 동대문 패션몰 헬로 APM 지하에 일단 뮤제 뷰티크가 오는 29일 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관광객 수가 많이 유입되긴 하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화장품 관련된 에이블 CNC까지 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이번에 동대문에서 명품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 무척이나 잘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떤지 또 살펴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아주 강한데요.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예, 일단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증시와 좀 다르게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지수 같은 경우 2%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6% 상승한 2284.4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크게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 시장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런 약세 움직임을 나타낼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 기대감은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7.7%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12년도 경제 성장률 7.7%로 낮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 인하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이 이러한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3분기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25bp를 낮출 것이란 전망 또한 내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5월 수출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5월의 중국 수출 1,811억 달러로 수입은 1,624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월별 신고치를 다시금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출입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들 여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중앙은행이 6월 8일부터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0.25%씩 인하하기로 발표를 했던 만큼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결국 중국의 정책들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금 예상보다 더 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내놨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에 따른 기대감들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에 계속적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다시금 행보 이후에 강한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의 중국 증시를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은 개발락이 컸었죠. 하지만 이제 그 6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훈풍 아닌 훈풍, 글쎄 훈풍이라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이 뉴스 간단히 보면은 저도 짧게 생각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역시나 마지막 액션, 즉 디폴트 이런 구제금융 이런 거에 많이 환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그리스가 사실 차라리 디폴트 해버려라, 유로존 탈퇴해버리라 그러면은 단기적인 쇼크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수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구제금융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닌데도 그만큼 스페인의 불확실성 자체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 증시 당시 한번 상당히 좀 지수가 1850포인트를 넘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겠는데 체크 포인트는 한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역시나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이것 자체는 단순하게 오늘장이 아니라 앞으로 6월 17일 예상되는 그리스의 총선이라든지 그 후까지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지난 6월 8일 날 중국이 4년여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시장에 영향치는 좀 미치지 못했고 하지만 또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발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6월 14일 이번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아무래도 이번 6월 초순 접어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오늘 좀 이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부담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내 마녀가 조금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겠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업종별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역시나 오늘의 가장 큰 화두겠죠. 스페인 10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계산하면 한 146조 정도 되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한다 하다가 지난 주말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뭐 돈을 지불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6월 한 21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 자국 은행들에 대한 그 감사라 그래야 될까요? 검사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완료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아직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긴축 정책 돈을 주면 당연히 구조조정이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요구가 들어가겠죠. 그 부분 나올 것인데 한 가지 좀 잘 살펴보면 역시나 1000억 유로를 긴급 수혜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거 그리스가 디폴트 됐을 때 그것도 그나마 좀 버거운 상황에서 그리스 총선 이후에 유로존 붕괴 리스크까지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선빵을 날렸다 정도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벤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액션이 6월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의미 자체는 사실 이것을 단순한 호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악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은 오늘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물론 음모론적인 관점이죠. 이번 스페인의 구제금융 1천억 유로에 사실 미국이 개입했지 않나 하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죠.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유로존 재정 위기 자체가 중국이나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오바마의 어깨를 상당히 겨누르고 있죠. 오바마 정부 지금 접어들어서 벌써 2차례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기지표 지난 초에 나왔던 고용 쇼크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어떤 대선 주자, 정치적인 일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기는 민생 문제, 고용 문제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부담은 덜해졌는데 이번 타이밍에 약간은 오바마 쪽에서 약간 스페인이나 유럽 쪽, 특히 독일이 아마 압박을 넣지 않나 싶은데요. 어느 정도 일단은 1000억 유로 정도라도 구제금융 하는 쪽으로 한번 리액션을 가져가 보자. 이런 시장의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EFSF라든지 ESM을 통해서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금 지원을 스페인 정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스페인 그 은행 지금 기금이라 그럽니다. FROB라는 통해서 주기 때문에 독일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EU의 어떤 협약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1천억 유로 정도 수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한 1000억 유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금 급한 불은 껐지 않나 보겠는데 역시나 좀 부정론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아진 거 없지 않느냐. 일단 유동성의 숨통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채가 더 늘어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 총선 이후에 추가적인 좀 더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규모 자체가 스페인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한 GDP가 1조 1천억 유로 정도인데 그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발의 오줌누기라 그러나요? 미봉책이지 않는가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이번 주까지 최소한 그리스 총선 전까지는 이 부분이 그래도 저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중국이 그래도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죠. 예금 금리를 한 3.5에서 3.25%, 대출 금리를 6.3 초반으로 내렸는데 일단은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 시장에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 지난 토요일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3%대로 톡 떨어졌습니다. 4월에 4.6이었고 3월에 이제 5월에 3% 떨어졌기 때문에 6월달 정도가 접어들면 이제는 2%대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금리 정책이라든지 직업 진비율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리는 아킬레스가 바로 물가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한다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중국에서 사실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죠. 근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가 좀 비리다 보니까 중국 음식에는 야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판단할 때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야채 가격이 중요한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니까 28개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채소 가격 도매가가 지난 5월 초에 비해서 한 15% 감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하향 이슈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놓고 조심스럽게 한 3분기 이후 9월달, 10월달 정도 전에 한 번 더 인하할까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처럼 물가지수가 조금 내려간다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겠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중국발 관련 주식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별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화학주라든지 조선건설 쪽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은 유럽발 이슈에 조금 더 환호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도 그런 것이 역시나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은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걸로 시장이 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않나 보겠습니다. 참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지표나 지표를 두고도 동준의 양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 이런 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환호하기보다는 중국도 계속적으로 힘들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직시하면서 우리가 중국 관련 뭐 화학종 이런 거 접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딱 하나 그래도 중국 관련 내수주들은 올라간다는 거,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오리온 같은 그런 거 정도로만 비중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가장 아마 파생 투자가분들은 이날을 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노리고 있겠죠. 제가 오늘은 시세를 확인 안 했습니다만 오늘도 콜 옵션이 많은 시세가 났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옵션 만기에 왜 시장에 참여들이 많이 몰리냐면은 옵션 시장이 지금 12여 년 이상 나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옵션 거래 성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6월물만이 성수 10만 원짜리고요. 이제 7월물은 지금 5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옵션 제일 마지막 가격 0.01이 1,000원짜리였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6월 15일부터 되면은 5,000원짜리만 거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옵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탕 해먹자. 그런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팽배한데 그런 와중에 하필 보니까 최근에 6월 14일이죠. 지수가 1780포인트 쌍바닥을 찍고 나서 프로그램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차익 쪽에서 한 9천억, 비차익 쪽에서 한 3천억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차익 잔고가 7조 원 초반에서 7조 6천억 정도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동시효과 만기일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조금 염려를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동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든지 여타 프로그램 수주 흐름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절대 수치만으로 분량이 나오고 그러진 않더라 그렇게 봅니다. 과거 물론 2010년인가요? 11월 달 도이치 사건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을 준 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건 이례적인 것이고요. 오늘도 콘텐츠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베이시스가 그래도 그나마 콘텐츠를 가져갈 때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간단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옵션 성수 바뀌면 누가 유리할까요? 바로 옵션 매도를 많이 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옵션 매도는 언제 돈을 버냐 하면은 시장이 박스권일 때 돈을 번다는 겁니다. 즉 지수가 지금 1870선까지 못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1850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박스권으로 가둬버린다면 만기 당일날 변동성, 즉 오늘부터 최소한 목요일까지 시장 변동성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밴드폭 많이 커봤자 1830에서 1880을 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 이번에 한땅 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역시나 시장이 박스권을 좀 돌렸었고 오히려 매수 차익 잔고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내에서 조금 편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아마 업종별 테마 제가 일부만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코스닥이나 이 IT 쪽에서는 역시나 갤럭시 S3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예약 판매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DI, 삼성전기 같은 IT 대형주 이런 구조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품주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된 거 있습니다만은 약간 IT 종목 봤을 때는 IT 쪽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S3가 큰 이슈가 되지 않나 보겠고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모바일 기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컴투스나 이런 모바일 게임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번 달아드릴 거는 아마 NC소프트지 않나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도 실제적으로 지금 24만 9천원 한 7.08%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했는데 시장 이슈가 있었죠. 넥슨이 김택진 NC소프트의 김택진 그 지분 14.7% 사실 바로 최대주주 지분을 매수한 데 대해서도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둘이 사람이 원래 친구죠. 서울대학교 친구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사실 오늘 NC소프트가 이렇게 7% 이상 빠지는 데는 시장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논점에서는 8천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1년 전부터 야구단 인수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현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길드워스2에 대한 어떤 유럽 런칭을 앞두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삐걱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 유동성 차원에서 자금을 좀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깊은 이야기는
두 사람의 친구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이제는 윈윈 효과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봤을 때는 이례적인 최대 주주의 어떤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추이 25만 원 밑에서 한 박자 정도 더 쉬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투자손자요법 오늘 1, 2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부터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손자요법 1, 2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